오늘은 단세포적인 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화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단세포적인 생물로 산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만 알고 열을 모르는 좀 답답한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은 좋은 글을 쓸 수 없습니다. 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주 훌륭한 미술가가 운영하는 미술 실습실에 갔더니 그 많은 학생들이 그 하얀 종이에다가 수치로 목탄으로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있었는데 나보고 스케치를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겠다. 그래갖고 했더니 내가 석고상을 보고 그랬는데 그 석고상을 나중에 그려놓고 보니까 내 얼굴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석고상을 그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는 사람 그러면 이렇게 됐지 그러고 내 관념으로 그것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념에 늘 사로잡혀서 그 관념에 휘둘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관념에 휘둘리고 산다, 관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단세포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단세포적인 삶을 사는 시인에게는 좋은 평론가들이 너 한 제목으로 어떤 시를 썼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똑같은 제목으로 20편 이상의 연작시를 한번 써봐라. 그렇게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만으로는 도저히 그 20편의 연작시를 쓸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한 제목으로 연작시를 20편 이상 써봐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관찰을 해보라는 것이에요. 가령 손에 대한 다양한 관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눈에 대한 다양한 관찰을 해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손에 대한 이야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손, 그리고 또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인간은 동물의 앞발에 해당하는 손의 활용에 따라서 천사와 악마로 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악마라고 말할 것인가? 나에게는 자주 손을 씻는 습관이 있는데 내 친구가 참견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내가 참견했다는 말이에요. 닭대가리인 의붓어머니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닭대가리란 말은 사려 분별이 없고 고정관념에만 휩싸여 사는 아주 옹졸한 머리를 가진 사람을 닭대가리를 가졌다고 그래요. 닭대가리인 의붓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는 의붓자식의 쑥대머리를 손바닥 안쪽으로 쓰다듬거나 다독거리는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주먹으로 쥐어지르기도 하고 어디로 팔이나 허벅다리 살을 꼬집어 뜯기도 합니다. 자, 이때의 그 손은 어떻게 천사와 악마의 길로 갈립니까? 재밌는 비유이지요. 우리들이 한문 글자를 봐보면은 싸움쟁자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게 싸움쟁자입니다. 이 싸움쟁자인데 밑에 있는 것은 손이고 위에 있는 것은 손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손이 이 앞에 손톱을 그려놓은 것이 싸움쟁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쟁이라는 한문 글자는 공격적인 손톱을 형상화한 글자입니다.
손톱의 안쪽은 부드럽게 쓰다듬는 애무와 평화의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손톱을 앞세우면 그것은 맹수의 발톱처럼 핥히고 꼬집어 뜯는 공격의 무기가 됩니다. 손가락들을 모두 안으로 단단히 오므리면 주먹이 되는데 그것은 더 큰 폭력을 위해 사용하는 원초적인 무기가 되죠. 인터넷 세상에 생겨나는 모든 댓글을 드러내는 달팽이의 뿔같은 빈정거림과 날카롭게 벼린 손톱으로 핥히거나 주먹으로 치는 말들이 들어 있습니다. 인터넷 글에서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제가 조금 전에 한 말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난제를 해결할 때 손을 쓴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해결을 의미하고 그 난제에서 벗어났을 때 손을 씻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어떤 사건의 완결, 종료를 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어떤 일을 착수할 때 손을 쓴다고 말하고 어떤 일을 끝냈을 때 손을 씻었다고 말할까요? 사람은 손이 해결사입니다. 아까 손을 한 가지 손으로만 볼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관찰을 해서 보라고 그랬죠. 이것이 이 관찰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절에 가면 청개의 손과 청개의 눈을 가졌다는 천수천한 관세음 보살이 있습니다. 손은 아픔을 치유하는 약손이고 난제를 해결하는 손이자 화해를 도모하는 악수의 손이죠. 그 치유와 화해의 손은 스스로 눈높이를 낮추고 접근해야 사용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다른 측면에서 손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의 어떤 종족은 왼손을 저주받은 손이라고 하고 오른손은 사랑을 받은, 사랑을 대변하는 신이 내린 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거나 소중한 것을 다룰 때는 오른손을 사용해서 만지거나 받듭니다. 화장실에서 오물을 다룰 때는 반드시 왼손을 사용한답니다. 가령 그 중동 지방에 가면 음식을 오른손으로 먹지 왼손으로 먹지 않습니다. 왼손은 저주받은 손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만지고 오른손은 신이 내린 화해의 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악수를 왼손으로 하면 큰 신뢰가 되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고 오른손으로 쓰다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앞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한 가수가 부른 창밖의 여자라는 그 노래 가사 속에 그대의 흰 손으로 나를 잠들게 하라고 하는 그 흰 손은 구제의 여신의 손으로서의 의미, 그러니까 사랑에 굶주리고 고통 속에 들어있는 나를 당신이 내 가슴에 흰 손을 얹어주면 나는 편히 잠들 수 있다. 나를 구제해달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흰 손은 구제의 손이죠. 우리 할머니나 어머니가 우리가 머리 아프다고 배 아프다고 하면은 쓸어주는 약손. 우리들이 그 어머니가 손을 짚어주면 머리가 다 나와버린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한 그 손은 구제의 손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측면이 있습니다. 수화라는 게 있죠. 장애인들이 그 소통을 할 때 손짓으로 이렇게 말을 대신해서 소통하는 그것을 수화라고 하는데 손짓으로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사람들은 경이롭습니다. 시끄러운 한 세계를 전혀 다른 고요의 세계로 옮기는 수화는 손짓으로 말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한 탁 트인 개활지에 뜬 무지개의 경계입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세계는 없습니다. 소리 없이 우리의 의사소통을 하게 하는 수화는 굉장히 성스럽게 느껴집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각기 독특한 말을 가지고 있고 그 말로서 서로 소통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번역이 필요합니다. 번역. 가령 우리 시인들은 꽃을 시로 옮길 때는 말로서 옮기지만 화가들은 꽃을 작품으로 옮길 때는 그림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은 사진으로 찍듯이 재현하는 게 아니라 화가라는 그 가슴을 통해서 머리를 통해서 표출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장미꽃하고도 닮지 않은 나만의 독특한 개성을 가진 장미꽃이 새로이 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창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들도 마찬가지죠. 장미꽃을 시로 읊으면 그 장미꽃은 우리들 세상에 있는 어떤 장미꽃하고도 다른 시인만이 창출해낸 독특한 창작품인 새로운 한 송이의 장미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장미꽃으로 만드는 것이 번역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영어를 한글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만 번역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떤 우주적인 현상을 작품으로 표현해내는 것도 번역인 것입니다. 시인 소설가가 작품을 쓰는 것은 꽃 피고 지고 달 뜨고 해 뜨고 바람 부르고 비 오고 눈 내리고 파도 치는 우주 여러 현상, 그 사회 현실을 자기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 즉 현상을 본질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들이 바다에 가면 파도만 보지 물을 보지 않습니다. 파도 치는 것은 현상이고 물은 본질인데 우리들이 늘 본질을 놓치고 현상만 주시하기 때문에 좋은 시나 좋은 소설을 쓸 수 없고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늘 현상 너머에 있는 파도 너머에 있는 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의 언어로 말을 하면 아들은 자기의 눈높이와 귀의 높이에 따라 자기의 말로 아버지의 말을 번역하여 알아챕니다. 많이 가진 사장이 적게 가진 사원에게 말을 할 때 사원은 사원의 말로 사장의 말을 번역하여 듣습니다. 원시 경전들을 읽어보면 중생들과 소통하는 보살은 한사코 쉬운 말과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진리를 전해줍니다. 왜냐하면 중생들은 어려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관념을 알아듣지 못하고 늘 그 쉬운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말로 소통하는 시인이나 작가들보다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는 화가들이 더 유리할지도 모릅니다. 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손을 어떻게 다양한 시각으로 관찰하고 그것을 표현해낼 것인가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인은 혹은 소설가는 우주 상담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꽃과 상담을 하고 들풀과 혹은 서 있는 나무와 날아다니는 새와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소통한다는 것은 우주적인 상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주 상담사가 갖추어야 할 절실한 덕목은
높은 눈높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최대한으로 낮추어 집권한 것을 쉬운 이야기를 통해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겸손이고 진정성이니까 눈높이를 낮추어 접근해야 자기보다 못 가지고 못 배운 자들, 손에 쥐어주듯 말해도 못 알아채는 중생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들과 화합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쉽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이야기를 통해서 중생들과 접근한다는 면에서는 시인보다는 소설가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에세이 작가가 시인보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천수천암 간세음 보살이 가진 청계의 눈과 청계의 손은 중생들 각계각층의 시각, 낮은 마음으로 중생들에게 다가가 병을 치유하고 위무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세상으로 제도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개와 소통을 하면 나의 눈높이를 개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개하고 이렇게 상대를 하면 개가 우리들 보고 짖잖아요. 개는 눈높이가 낮기 때문에 항상 눈높이가 높은 사람에게 열등감을 가진답니다. 그래서 개는 무조건 사람을 두려워하죠. 눈높이가 높은 걸. 우리들은 직립보행을 하니까 어린애도 눈높이가 높잖아요. 그래서 열등감이 많은 개를 상대할 때는 앉아서 하면 훨씬 소통이 잘 된답니다. 마주 대하는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의 좋은 점만 생각해야 합니다. 메기처럼 큰 입을 가졌고 주근깨가 있고 입술이 얇거나 두꺼울지라도 피부색이 까말지라도 쌍꺼풀인 눈과 반짝거리는 눈동자를 예쁘다고 칭찬해주고 그 장점을 말해줘야 합니다. 그 사람의 눈높이, 생각의 높이와 범위에 맞추어 인사를 건네고 그 사람의 입장과 처지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의 낮은 눈높이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고 내 눈높이의 높이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인사를 건넬 때는 머리를 알맞게 숙여줘야 합니다. 아무리 나보다 낮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나보다도 못 배우고 했다 할지라도 내가 눈높이를 낮춰서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해야 그쪽에서 친근감을 가지고 소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의 눈을 보고 고개를 끄덕거려줘야 합니다. 그 사람 출신 성분을 캐리하지 말고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일지라도 따지고 가리려 하지 말고 건강성과 입성을 칭찬해주고 불행한 일, 가령 태풍으로 입은 손실, 가족이 당한 교통사고, 상대방의 허리 아픔과 당뇨, 혈압 따위를 걱정하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친근 가지고 소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 하면은 관세음 보살이 높은 눈을 낮추고 중생들에게 접근해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나 소설을 공부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은 그 제자의 장점만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장점을 칭찬해 주면 단점은 스스로 터득하여 교정해 가는 것이니까요. 오늘은 단세포적인 시점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세상을 진단하거나 세상을 해결하지 말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공부를 해서 그 사람에게 눈높이를 낮춰서 접근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말했습니다. 글쓰기도 그렇습니다. 내가 높은 학력을 가졌다고 해서 고귀한 철학을 공부하고 훌륭한 진리를 터득했다고 해서 무식한 농사꾼이나 무식한 장사꾼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어려운 언어를 써서 군림하거나 거만한 태도로 이렇게 접근하면은 무진 그 사람들하고는 소통할 수 있는 거리가 멀어진 겁니다. 글쓰기도 똑 그와 같습니다. 우리들이 겸손해야 강해지듯이 이야기의 힘도 한사코 쉬운 말로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쉬운 말을 쓰려면 적당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법을 동원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에 알맞는 정신분석학이라든지 문화인류학이라든지 이런 그 학문이 필요합니다. 그 심리적인 공부도 해야 하니까 글 쓰는 사람은 그런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상대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말이어야 합니다. 글쓰기라는 것은 천 사람 만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겁니다. 가령 나를 감동시키는 글은 나와 비슷한 언어를 가지고 나와 비슷한 심성을 가진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수천 수만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만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글을 쓰지 말고 단 한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쉬운 말로 글을 써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원 선생님의 강해는 매주 1회에서 2회 업로드합니다. 교재는 한승원 글쓰기 비법 108가지입니다. 글쓰기는 영혼을 맑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